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홍인철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러나 역시 코로나 상황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목도 그래서 코로나19의 도전 그리고 그 이후의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물론 저는 의과대학 교수고 또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대응에 대해서 아마 주로 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듯이 계속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요.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또 영국이나 미국 또 어떤 나라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많이 맞았다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나쁘고 계속해서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이냐에 대한 정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것은 우리나라의 2차 커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3차 커브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이거 엊그제까지의 그래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3차 커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 12월 달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그렇지만 금년에 들어서는 꾸준히 환자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300명, 400명 이런 상황이어서 그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고, 그럼 저게 언제 끝날 것이냐 궁금하시죠?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설날을 지금 남겨두고 있고요. 또 백신 예방 접종도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설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우리가 1차, 2차, 3차 유행을 맞았지만 이번 설을 잘 넘기면, 그래서 2월 달이 되고 2월 달에 백신이 시작되면 그러면 4차 그 대유행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낙관론적인 거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반기는 조금 더 적어도 국내 상황은 좀 안정된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완전은 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수준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완전히 돌아가려면 국내 상황뿐 아니라 국제 상황도 같이 봐야 되는데, 국제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금년 말까지는 국제적인 부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전염병에 대한 그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또 슬라이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왜 생기냐? 문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이런 게 이제 문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명이 시작되면서, 즉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동물들을 가축화시켰고, 그 가축화된 동물에서 균이 와서 그게 이제 전염병이 된 거죠. 그래서 인류가 겪었던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사실은 동물에서 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소, 돼지, 염소 다 이제 가축들이죠. 여기서 많은 전염병이 왔고, 쥐는 가축은 아니지만 흑사병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이제 박쥐도 물론 가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동물, 특히 포유류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최근에 겪은 것들은 다 박쥐에서 주로 오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이죠. 한편 인류가 겪은 그 전염병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흑사병입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은 거의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만드는 굉장한 그 영향을 미쳤던 전염병이죠. 그리고 그럼 그 유럽에서 흑사병이 왜 생겼느냐? 또 유럽을 왜 그렇게 3분의 1이나 이렇게 사망하게 하는, 소위 그 초토화시켰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당시 14세기가 어떤 때냐면 유럽으로서는 도시들이 다 개발되고 도시들의 연결이 생겼던 소위 그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완성된 이제 그런 때가 14세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많아지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염병의 확산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 한편 14세기의 그 흑사병은 지금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역 체계의 기본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의사의 복장이라고 써 있는 게 저게 의사들이 입던 복장이고요. 이게 균을 막기 위해서 뭐 그 온몸을 두르고 뭐 막대기도 갖고 다니고 이렇게 했고요. 당시에 검역 격리 기간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쿼런틴이라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는 40일 동안 격리시켰는데 지금 코로나19에서는 우리가 2주를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개념이나 제도가 다 14세기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14세기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문예부흥이죠. 르네상스. 유럽의 르네상스는 사실 유럽의 문명을 이끌었고 지금까지 세계의 문명을 현재까지 가져온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죠. 당시에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은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아주 초기의 문예 작품. 요거는 이제 물론 문학 작품이지만 소설입니다. 이야기를 적은 어떤 이야기 책인데요. 이 데카메론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흑사병이 도니까 도시에 있었던 10명의 젊은이들이 흑사병을 피해서 시골로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어떤 당시의 그 로마 교회 또 어떤 성직자의 권위 이런 것들을 좀 세속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권위 체계를 말하자면 조금 부정하고 새로운 체계, 즉 신중심에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 계기의 시작이 전염병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흑사병은 유럽에서 많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이제 광기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마녀 사냥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마녀 사냥도 사실은 흑사병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흑사병이나 그런 나쁜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을 찾아서 말하자면 화형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유태인도 많이 그 당시에 희생됐고요. 한편으로 우리 코로나19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저런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집단 행동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전염병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18세기에 그 산업혁명이 생기죠. 산업혁명도 어떤 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산업혁명은 농민들이 도시의 노동자가 돼서 또 산업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도시에 또 하층민이 됩니다. 하층민이 되는데 이 도시의 하층민이 갑자기 늘어났지만 말하자면 수돗물 또는 하수도 또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어서 초기에 도시들이 굉장히 불결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1850년대의 런던 뒷골목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850년대 런던은 대영 제국이 가장 힘을 크게 쓸 때 그 당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런던의 뒷골목은 수돗물이 안 나오는, 그래서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물 또는 펌프해서 물을 먹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저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콜레라가 돌게 되고 1852년에 런던에서만 10,000명이 사망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사실은 대영 제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콜레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자.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그럼으로써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자.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수돗물을 깨끗하게 여과해서 정화해서 공급하자. 지금 우리는 수돗물 다 여과된 또 어떤 정화된 그런 수돗물을 먹죠. 또 그것도 사실 좀 부족해서 또 물을 또 이렇게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는 이제 그렇지 못했고 많은 질병이 먹는 물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과 시설을 도시에 두자 이렇게 됐고 그것이 유럽의 각지 또는 미국까지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1800년대 말쯤에 그런 시설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수치를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85 그다음에 10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망률이 이런 수도 그 상수도를 설치하기 전에 사망률이 85, 그러니까 10만 명에 85명이었지만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크게 줄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사망률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들어가서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1900년대, 1920, 40, 60 이럴 때의 사망률에 관한 것인데요. 질병별로. 근데 질병에 관계없이 이제 사망률이 다 줄죠. 특히 1940년까지는 다 줍니다. 그것은 이런 위생 시설, 요즘에 얘기하면 우리가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많이 줄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화살표, 작은 화살표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 백신, 즉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 백신이나 또는 페니실린은 대표적인 항생제예요. 사실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는 효과적인 항생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니실린이나 백신이 언제 나왔냐? 다 1940년 이후, 사실 2차 세계대전 중이나 그 이후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다 사망률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생이나 이런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지만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서도 역시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종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한편 그 현대 사회는 대도시의 번영을 이끌어왔던 사회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뉴욕, 싱가포르, 파리, 런던 다 엄청난 대도시를 만들었고 다 멋진 대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과거에 비하면 참 도시도 커졌지만 멋지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가 됐죠. 그리고 이런 도시들이 서로 다 연결됐습니다. 연결된 것이 세계화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세계의 대도시는 또는 도시는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이루었고 그것이 어떤 문명의 발달의 결과라고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세계화 또는 개발, 도시의 확장 이것은 생태계의 입장에서는 생태계의 위축 내지는 생태계의 파괴로 가는 것이었고 그 생태계의 우리가 동물 중에서 포유류 중에서 생태계에 있는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만난 포유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박쥐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다 이미 오랜 기간 만나왔죠. 박쥐는 사실 굉장히 사람들하고의 접촉이 많지 않았던 그런 동물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인간이 개발이 미치고 있고 이제는 모든 포유류를 접촉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접촉 안 했던 박쥐에 있는 균, 특히 바이러스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처음 접촉하는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많은 거죠. 오른쪽에 있는 동물 세 개는 사실 사향 고양이, 낙타, 천상갑입니다. 우리가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전파한 동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건 매개 동물입니다.
원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다 나왔고 이 매개동물 거쳐서 온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은 생태계의 파괴랑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다음번에 또 안 올 것이냐, 그렇게 보기 참 어려운 겁니다. 2000년대만 들어서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가 거의 5년 간격으로 왔고요. 그럼 앞으로도 또 이렇게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한번 오면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금방 세계로 다 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네트워크의 중심, 뉴욕이나 파리, 런던, 또 아시아에서는 도쿄, 또 서울, 다 중심 도시죠. 그런데 잘 보시면 코로나19에 가장 타격을 받은 도시가 각 나라에서 바로 저 도시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서울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 일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지금 참 어려운 상황으로 돼가고 있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다음 단계 전략은 무엇이냐? 물론 저는 뭐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의료적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신종 전염병 퇴행성 질환 시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되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백신 아주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빨리 백신이 개발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과학기술의 성과이지만 그러나 정말 최신의 과학기술 다 동원해도 1년이 걸립니다. 파이저, 모더나 뭐 이거 말고도 아스트라제네카 뭐 그 외에도 또 많은 백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냥 그거는 다행스러운 점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생겨서 백신 개발에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것은 1년은 걸린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희생자를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개발됐고 또 치료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중에 몇 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치료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야 한 1년 정도는 걸린다. 그리고 저런 백신이나 치료제나 약을 써서 그 효과를 보는데 또 1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5년마다 오는 세계적인 전염병을 2년 정도 걸리는 백신과 치료제에 의존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코로나19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위기에 대한 경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탄광에서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같이 들어가면 카나리아는 산소에 굉장히 민감해서 산소가 부족하면 죽거든요. 그런 어떤 위험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중요한 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어떤 사람들한테 사망률을 높이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50세 미만에서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안 높습니다. 사실 감기 정도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50세 미만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은 60세, 70세, 특히 80세가 되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문제, 새로운 어떤 질병의 양상인데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회가 발달하면서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거랑 관련이 있죠. 특히 한국 사회는 여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한국이고요.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가장 빨리 고령화되는 그런 인구 구조를 현재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지 되고요. 또 노인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가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는 한 8% 정도 되는데 미국이 지금 한 17%, 18%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의료비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노인 인구가 현재는 15%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따졌을 때. 근데 2050년, 2060년 되면 40%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15%인데 적지 않다고 느끼죠. 40% 정도 되는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또 바이러스 같은 것이 한번 오면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가 견뎌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노령화된다는 뜻은 질병도 많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또 암 이런 병을 우리가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곧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또 우울증 이런 병들이 정말로 무섭고 영향을 주는 병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그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치매, 지금은 우리가 술, 담배, 운동 이런 거로 질병 관리하지만 치매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나요?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노인 인구를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돌봐서 사회에 어떤 활력 있는 구성원으로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요. 한편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의료적인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죠. 과학기술 자체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용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 동네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의료도 지역사회 중심 또는 동네 중심의 의료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분산형 의료 체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즉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고혈압 치료하고 또 당뇨 치료하고 심장 질환 치료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병들을 다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그런 병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병원 중심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동네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에서 보듯이 지금은 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려고 하죠. 치료받으려고. 저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대학병원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동네에서 또 할 일이 있고, 그런지 역할을 좀 나눠서 그런 의료의 협력체계로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아마 지역사회가 또 동네가 많이 바뀔 겁니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노인 인구를 다 수용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40% 정도가 노인 인구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40%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려면 의료가 정말로 동네에서 아주 훌륭한 의료가 있어서 가깝게 있어서 돌봐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도 이렇게 다양하게 건강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에 심전도를 찍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미 많이 개발돼 있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모니터링하면 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심장질환이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피부 안에 심는 것도 있고, 또 안경, 또 렌즈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말 미래 의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고, 또 집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
거울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거울은 우리 얼굴을 보는 거지만 사실 거울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매일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거울이 스마트 거울이 되면 건강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도 개발하고 만들어서 정말 의학적인 돌봄이 아주 수준 높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건강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환자 또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과 주민이 같이 갖고 서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이렇게 되면 소위 그 비대면 또 대면 이 의료가 같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의료를 이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나의 건강 정보가 이렇게 그림처럼 나오고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 다 그림으로 표시해주고 또 어떻게 하라고 지침도 주고 또 필요한 병원에 가라고 하고 어떤 병원에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관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미래 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려면 결국은 동네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집도 많이 바꿔야 되고 정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되고 그런 사회는 말하자면 그 런던이나 또 뉴욕이나 도쿄나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 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결되는 사회라기보다는 어떤 중소도시의 어떤 개념, 좀 더 자족적인 그런 도시에서 수준 높은 의료, 최고 수준의 의료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교육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회가 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아마 다시 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자족형 스마트 건강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 도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 도시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하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이 열리고 또 식사도 아침에 침대로 갖다 주고 그렇게 되고 내가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가 와 있고 자동차 타면 운전도 안 해도 되고 이걸 스마트 도시라고 생각하죠. 편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 활동은 거의 없는 건강으로서는 최악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지 되고 그러려면 건강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